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예. 언더스탠딩이고요. 예,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학폭이 뭔지는 아시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학교를 보내놓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학폭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은 스스로 낮다 또는 높다를 아마 부모님들이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학폭은 뭐 없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도 뻔하고 저렇게 들어도 뻔한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좀 지양하고 보통 이제 학폭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법률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제 어찌 보면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언더스탠딩이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예, 잠시 후에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학폭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박상수 자문 변호사님,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소개해드린 대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박상수 자문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 다니실 때는 뭐 학폭 가해자도 아니셨고 피해자도 아니셨고 그랬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요거 페북에 한번 글을 올리고 나서 네. 그냥 라디오 프로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만 약간 공개 고백 형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문인의 학창 시절. 예. 예, 변호사님 제가 학창 이제 시절 어땠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좀 인천에서 좀 약간 이렇게 거친 동네에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학폭 피해에서 이렇게 열애가 돼요. 예. 이렇게 좀 열애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반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그때 어린 나이에 정의감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이렇게 옹호를 좀 해주다가 예. 중3 때 이제 오히려 제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3학년 1학기 때 넌 뭐냐? 그쵸. 그런 일을 좀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은 예. 제가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랑도 지금 5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 활동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좀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서는 과학고를 갈 만한 사람이 저랑 다른 친구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학폭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 난 못 간다. 그럼 학교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2학기 때는 내가 별도로 공부할 공간을 마련을 해달라. 예. 그럼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과학고 붙겠다. 일종의 선생님이랑 이렇게 딜을 한 거네요. 딜을 한 거죠. 예. 딜을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이게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상담실에 저 말고 다른 학생, 저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그 과학고 갈 만한 또 다른 학생을 데려다 놓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시고 수업 일수를 거기서 다 채우면서, 그래서 이제 과학고 입시를 치르면서 그 학생들과 분리를 했어요. 예. 같은 교실에 있으면 쉬는 그렇죠. 시간, 점심 시간 괴롭힘을 계속 당하니까.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예.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이 부분을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가 예. 사실은 그러한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와 딜을 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선생님이랑 딜을 했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가 겪어보는 피해자들은 그런 딜을 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현행 제도 아래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피해자 분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피해자들이 자퇴하고 피해자들이 전학 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그 얘기부터 그냥 바로 들어보죠. 여쭤보면 네. 학폭이 뭔지는 다 아니까. 분리가 안 된, 지금 가장 문제가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그게 서로 뭐 주장일 수도 있고 막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분쟁이 생겼어요. 네. 그럼 분리가 안 됩니까 지금 아예? 그게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당국에서 분리를 시키려면 예.
행정법상의 처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뭐 분리하겠다 뭐 해가지고 애들 몇 대 때리고 너 저리 가라 하고 뭐 예.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됐는데 예. 이제는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됩니다. 가해자 부모도 또 권리를 주장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2010년인가 11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학폭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학폭이라는 게 생기고 학폭위. 예,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예. 이제 학폭위가 생기고 이 학폭위에서 처분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학급 교체라던가 강제 전학이라던가 퇴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폭위에서 처분을 내리는 형식이 되거든요. 학폭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그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에 이제 학부모와 전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서 네. 구성되는 형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교육청에서 이제 구성이 돼서 사건이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교육청에 있는 학폭위에서 처분을 하도록 됩니다. 아, 예전에는 학교마다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1년 네, 내에 이제 모일 일이 교육청 없을 수도 있었는데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 저 외부 전문가도 있고 학부모 위원도 있고 선생님 위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 거길로 이제 사건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올라가서 거기서 처분이 내려져요. 그럼 근데 어떤 이제 사건이었는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사실상 수사와 조사를 하는 거네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학폭위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처분이 뭐 학급 교체 제일 이제 가벼운 게 학급 가벼운 게 교체죠. 학급 교체. 네, 이제 예. 분리 중에 가장 가벼운 분리가 예. 아니면 강제 전학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학급을 교체하면 분리가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제가 그때 상담실 간 것만 해도 도움이 된 것처럼 그것만 해도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처분이 되고 나니까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해져요. 가해자 학생이 그렇죠.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네.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진행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는데 네. 어디 불법 주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받잖아요. 네. 과징금 받잖아요. 딱지 받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잖아요. 집행정지 신청하고 불복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불복 소송 끝날 때까지는 과징금 안 내도 되잖아요. 네. 집행정지 이렇게 그러게. 받아놓고 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학폭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긴 그래도- 그건 뭐 그렇죠. 예. 예, 그 법적인 절차니까 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도 보장은 해줘야죠. 그래서 해줘야죠. 가해자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해줘야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 과태료 과징금은 잘 안 내주긴 해요. 과태료 일단 내놓고 다퉈라 이렇게 되는 분위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태료 과징금은 잘 안 내주고 우리 행정법이 뭐냐면 집행정지 불인정의 원칙이 있는데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걸면 학생들이 강제전학이나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민사부에서 강제전학 당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퇴학이나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물론 그 사건은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 안 해줬지만 예. 집행정지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59%를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 이 처벌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다시 하면서 다퉈보고 싶다. 네. 그러니 나는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네. 전학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 그러면 반수 이상에서 그래 너 전학까지 말고 일단 그럼 계속 다퉈봐. 네.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학폭위에서 그 판단을 내립니까? 아니요 법원에서 아 이제 소송을 법원에서 가면 소송으로 이제 그래 네. 집행정지를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불복 소송을 가는데 이 불복 소송에서 지연을 합니다. 소송 지연을 하는 거죠. 지연. 네.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예. 예. 보통 중고등학교는 3년이니까 학폭이 뭐 1학년 때 딱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2학년이나 3학년에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예. 네. 그러면은 뭐 1, 2년 정도를 소송을 끄는 거죠. 아, 소송은 그럼 일단은 집행정지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 소송을 걸면 그게 1심입니까? 네, 1심이죠. 1심을 1년 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2년 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20이에요. 네. 2020이라는 소리는 3년이 됐다는 소리죠. 예. 2020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렇죠. 2020년에 그 소송을 제기한 소송을 것이 제기한 1심이 사건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2020인데. 그 사건은 그 변호사님 고객은 피해자입니까? 그렇죠. 아 근데 가해자가 소송을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분을 또 근데 이런 게 이 소송의 과정에 이 불복 소송이나 집행정지의 과정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법제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처분청인 행정기관, 그 교육청이죠. 예. 그 학폭위 당국, 예. 그 학폭위 당국, 교육당국과 그 다음에 그 처분을 받는 가해자 둘만 당사자예요. 가해자가 받은 처분이 과하냐 그렇죠.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과태료 과징금을 주차 과태료 과징금을 구청이 내렸어요. 예. 그럼 구청이랑 과징금 받은 사람들이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걸 이 행정소송의 구조를 학교폭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해자는 이 집행정지와 불복소송에 소송 지연이 되던 말던 아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즉시 분리를 하자라고 해서 분리를 시켜주자 해서 네. 분리가 뭐 학급 교체든 전학이든 퇴학이든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집행정지랑 불복소송을 해요. 예. 불복소송을 1, 2년 끄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애가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제도 설계가 잘못됐네요. 그쵸. 즉 그 분리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학이다 혹은 뭐 어떤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 그걸 또 먼저 해버릴 수는 없나? 그러니까 전학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학교에서 분리는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불거지기 전에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2010년인가 11년에 그때 이제 이렇게 법적인 절차로 가는 걸로 바뀌고 나서 네. 2015년경부터 이러한 소송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가해자 쪽도 이제 소송을 예, 요령을 소송으로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터득하게 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2017년에 교육부도 참여한 토론회에 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학폭위 결정 자체가 다 무력화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그 학교에서 계속 다니면서 가해자들 만나고 그러면서 당하다가 그러면 이제 가해자들이 집행정지 받고 소송 지연한 다음에 와서 피해자들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너가 법을 해봤자 아무 그거 없어. 애들은 이제 법이 뭐 행정법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죄니까 이렇게 난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피해자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뭘 해보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결국 전학 가고 자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때도 뭐 얘기 듣고 뭐 그래도 입법 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2020년에 가서도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그 기자분들한테 그때 17년에 발표한 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20년에 제가 교육부랑 이렇게 모여서 발표했던 그 발표문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요 문제들이 그대로 다 써 있거든요. 예. 무슨 법을 입법을 바꿔야 하면 됩니까? 일단은 3심까지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분리가 됩니까? 그 제가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했더니 생긴 법이 2022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하나 개정이 됐는데 네. 그 법이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신고를 하면 네. 예. 가해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일 동안 즉시 분리를 한다. 이 법이 시행이 됐어요. 3일, 딱 3일. 3일이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법이 시행되고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해자를 3일 딱 즉시 분리시키잖아요. 그럼 예.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신고합니다. 왜냐면 이 법상 피해자로 신고가 되는 순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일 즉시 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3일 자기만 학교 못 오는 게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폭으로 신고를 해서 피해자를 또 3일 못 오게 해요. 예. 그래서 일주일 서로 학교 안 오고 그다음부터 다시 계속 학교 생활하는 거죠. 그 3일이 또 반복될 수는 없어요. 한 없어요. 사람에 한 대해 번이에요. 한 번. 그거는 그게 뭐 무슨 아무 의미가 있다고 효과가 그거가 아무 없네요.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 이렇게 법은 하면 안 의원 된다고 입법이었어요? 이게 교육부 입법이었는지 의원 입법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나온 얘기가 그때 입법한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가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 가해자를 여기서 분리를 시키는 건 가해자의 교육권과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아직 안 나온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의 그런 것들이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들이 억울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이상은 하기는 무리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말도 사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긴 틀린 말은 하네.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 제가 진짜 좀 많이 힘들어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많은 사건들이 오고 하는데 많이 힘들어서 복잡한 사건들은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예. 일방적인 사건들은 제가 해요. 이게 딱 보면 일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일방적인 사건들의 피해자들조차도 제대로 보호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 사실은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네가 먼저 때렸잖아라고 하면 야, 네. 네가 때렸니? 어, 그럼 어. 사실 때리긴 때렸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데 맞습니다. 양쪽의 분쟁이 있었고 네. 학폭위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네. 계속 다툴 수는 있으나 네.
3학년 8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네. 분리해서 하나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지만 3학년 2반, 네. 하나는 3학년 11반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학급 교체인데 그것조차도 집행정지 걸린다니까요. 그것도 싫다. 그것도 행정처분이다 네, 네. 이거죠? 네, 이것도 처분이 행정처분이 되니까. 되니까.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 3일 즉시 분리만으로는 힘들다. 저희가 이걸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 이제 나온 게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제 그 학폭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죠. 열리기 전까지 교장 선생님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화면을 좀 볼게요. 네. 제가 아이고 세상에. 네. 네. 이거 2022년에 학폭법 개정 내용이에요. 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다만 학교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1호, 2호,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1호 조언, 1시 보호, 그다음에 이제 6호 학급 교체는 이때 못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해 학생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학폭위에 이제 선생님들은 학폭위에 이런 걸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예. 근데 학폭위에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 선생님을 가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학부모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선생님을 네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걸 학폭위로 누가 올릴 수 있습니까? 고발을? 선생님이 올릴 수 있죠. 아, 선생님이 안 올리면 안 올라가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예. 근데 이제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예, 처리했다고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거죠. 당연히 무혐의를 받긴 했고 제가 그 선생님 변론을 했는데 예. 당연히 무혐의를 받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일단 가면 피의자 신문이라는 걸 받아요. 경찰에 가서. 무고죄 그걸 네, 받으면 피의자 신문을 고소로 받아요. 받으면 이게 정말 선생님들한테 정신적인 그 데미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무고죄라는 게 뭡니까? 무고죄. 이게 죄가 없는데. 죄가 징계를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는 우리가 것처럼 흔히 했다? 예, 뭐 고소 고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징계를 주는 것도 무고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도. 잘못 없는 사람 잘못했다고 잘못 하면 없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을 수 무고니까. 있도록 이렇게 예. 허위 신고를 했다 이러면 이제 무고가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게 그냥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물론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 조사 받고 나면 마지막에 지문 날인 5개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야 뭐 맨날 뭐 조사 입회하고 맨날 보는 일이니까 일도 아닌데 예. 그 일을 처음 당하시는 분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 같은 분들은 이게 충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최근 이런 학교 폭력에 있어서 지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런 교육적인 지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예. 아동학대죄,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선생님들이 고소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예. 제가 지금 이번 달 초죠, 3월 달 초에도 이제 그 여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이제 그 처분이 나왔어요. 처분이 나왔는데 그 처분 사실을 중학교에서 그거를 게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이걸 게시를 안 하시냐 그랬더니 예. 이걸 게시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완벽한 팩트를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딱 하나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때예요. 오로지 공익을 위한 때라고 법정에 딱 써 있거든요. 예. 오직 공익을 위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학폭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처분이 됐다라는 걸 게시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을 가해자 부모가 고소를 합니다. 그거는 공익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퉈서 무혐의 나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당해 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위축이 돼요. 아무래도 그것도 규정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반드시 고지해야 고지해야 한다. 한다. 그러면 그건 뭐 그런 입법이 있으면 좋죠. 그게 의무라도 있으면 좋죠.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 중학교에서. 예. 그랬더니 이제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거봐 친구들한테 내가 사실은 피해자였고 제가 가해자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당사자만 모르니까. 아니까.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애들이 진학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가해자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떤 학생이 봤나 봐요. 그걸 이제 또 그 가해자 친구들한테 알려주니까 이 가해자 부모가 선생님과 피해자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사건 경찰서에서 조사하는데 그 조사 입회를 제가 이번 3월 초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게 무혐의 나올 거라고 얘기는 드리고는 있고 예, 예. 아직 처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무혐의 처분이 아직 안 나오고는 있는데 예. 제가 의견서도 써서 보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법의 맛을 한번 본 거죠. 법으로 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항은 돼 있으나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지 안 해도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꼭 왜 해야- 그러냐면 하면 고소도 당할 수 있고. 근데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교육청에서의 학폭위 결과를 네. 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야 그거를 한다는 규정을 고지를 만들고.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네. 학폭 사실 자체가 제대로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2차, 3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그 사실을 알리면 고소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요. 알리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를 한번 사례를 알려주셔야 네. 이건 알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든가 아니든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야기들처럼 예. 이제 그 가해 피해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차 학교 피해, 2차 피해로 이어진다. 학생들 커뮤니티 안에서 예. 그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폭이라고 하는 거가 서로 그냥 뭐 난타전을 벌인 후에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건이죠. 그런 경우들은. 음. 근데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 왕따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그런 경우는 것들은 가해자 누군지 피해자 굉장히 누군지. 굉장히 그런 것들은 뚜렷한 편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것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가면 복잡해지는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반발을 했던 게 있으면 또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마폭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 일일이 따지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 게 예.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들에도 지금 이 법적 절차 안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이런 사건이 있죠. 제가 참 5년 동안 못 볼 사건들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많이 겪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건인데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건데 다른 학교에 있는 그 남학생이 다른 학교에 있는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예. 학교 폭력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 남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학폭위에서. 예. 요즘 이제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퇴학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다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남학생 쪽에서 행정소송을 집행정지 했겠죠. 신청을 했고 집행정지가 인용이 됩니다. 예. 퇴학이 인용이 처분이 인용이 되고 예.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고 소송을 역시 또 끌었어요. 예. 엄청나게 끌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합니다. 아. 졸업을 하고 그런 집행정지와 퇴학이 소송으로 지연된다라는 사실조차도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는 몰랐어요. 예. 예. 그래서 피해 학생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겉으로 가서 보기에는 그대로 학교를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 무력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요. 행정법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나중에 이제 대법원 가서 퇴학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졸업이 이미 된 다음이니까 졸업 취소가 된 거죠. 예. 가해자가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삼심 제도를.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그 피의자들은 혹은 범죄자들은 그래도 재판받을 권리가 3번까지는 있으니까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넌 뻔하게 네가 잘못한 게 뻔한데 이게 뻔뻔스럽게 항소를 해? 뭐 이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권리를 향유하는 건 그 누구라도 권리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보장해야 할 권리니까 그걸 비난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자기 권리를 뭐 우리가 법으로 만든 권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계속 시달림을 받으면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절도나 강도나 있는 경우에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런 아니면 분리를 안 합니까? 다른 형사벌들은?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사실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가 어느 타이밍에 찾아오냐면
학교를 믿고 학폭위도 믿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서 호소하고 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해자들이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와서 그쪽은 굉장히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네. 얘기를 하죠. 근데 피해자는 와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그래도 어쨌든 처분이 나와요. 근데 예. 그랬는데 집행정지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복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네. 되면 네. 그때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그 행정소송에서 피해자가 관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그렇겠죠. 변호사가 그때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자, 이게 학교 폭력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 때 예.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 처분도 안 되고 형사 처벌도 안 되지만 예. 만 14세,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년원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보호 처분이에요. 예. 그다음 만 14세 이상이면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 14세 이상이면 제가 이제 고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문제, 어쨌든 가해자도 아직 어린 학생이고 교화의 가능성도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형사로 끌고 가서 검경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물음표가 있어요. 예. 근데 행정법적으로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 예. 이때는 이제 형사로 가자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형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 10세에서 14세면은 소년법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보호처분이 된 소년법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면 검경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년법원으로 보내고 네.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수사를 하죠. 예. 근데 대부분 그래서 소년법원으로 갑니다. 네. 소년법원으로 가면 이제 소년재판 우리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소년재판에도 김혜수 씨가 나왔던 그 소년재판이 그 소년법원인데 예. 그리고 뭐 천종호 판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명해졌던 게 이 소년재판인데 근데 이 소년재판 절차도 그 행정소송 절차랑 똑같아요. 판사랑 가해자 부모, 가해자 변호사만 놓고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는 거기 들어가지도 들어가죠. 않습니까? 뭐 조서에 나오겠죠. 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서면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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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목소리는 거기서 목소리가 나올 뭐, 절차가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 가해자 변호사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니까 온정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소년법원에서도 네. 그리고 형사로 수사가 간다 하더라도 수사로 들어가도 검경도 가급적이면 이 학생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인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수 이렇게 있을 얘기를 것 하면서 웬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이번 5월달 이내에 헌법소원을 한번 할 건데 검경에서 이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 기소유예 그 소년법원으로 보내진 않고 수사를 해서 자기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오늘 예. 말씀하신 이 사건이라는 건 어떤 사건입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인데 요거는 지금 피해자분이 아직은 알겠습니다. 예, 저기를 해서 네네. 제가 네. 직접 소송을 담당하고 네, 어떤, 제가 어떤 지금- 학폭? 예. 예. 어떤 학폭 사건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좀 심각해서 법원에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직접 고소하면 고소 사건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학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게 인지 사건이나 신고 사건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한테 인지 사건이나 신고 사건은 피해자한테 그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검경이 이 기소유예를 해놓고 기소유예 처분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불복을 하려면 이 친구를 기소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불복을 하려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기소 유예된 지 얼마 이내에 이제 고소 사건이면 이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0일 네. 이내에 항고를 하고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신고 사건이나 인정 사건이 되면은 인지 사건이 되면은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 신청도 못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불복해서 이 친구 기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려면 헌법소원밖에 갈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헌법소원을 가려고 해도 기소유예 된 사실을 알아야 헌법소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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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검경이 피해자한테 기소유예 사실도 안 알려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고소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고소인에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사안이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그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를 하거나 해서 사건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고소인한테 꼭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인지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네. 피해자는 그때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고소가 굳이 저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제 보통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뭐 법률적인 조력을 이렇게 받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예. 잘 몰라요. 변호사님 듣다 보니까 계속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지금 법의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해자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법이 억울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뭐 맞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완벽한 법적인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보류할 수 있는 네. 자기가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처분은 계속 미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같은 반에서 학폭을 당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분리시켜 놨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분리시켜 놓는 게 피해자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했을 때 생기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가해 학생 학부모들한테 선생님들이 소송을 당하시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3일 즉시 분리 이후에 긴급 분리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기가 힘든 것이고 외국에도 그렇습니까?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리합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캐나다든 유럽이든 일단 그러니까 분리합니다. 저도 봐도 일단 분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거를 한 5년을 하면서 저도 이제 법률가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가해 학생이라고 몰리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엄벌주의라던가 유죄 추정이라던가 뭐 재판 청구권이나 아니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고 하니까. 근데 지금처럼 피해자를 방치해서는 또 안 되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런 절차들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인 보장은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가해자를 그렇게 분리하는 게 그렇게 뭐 가해자의 뭐 유죄 추정이 안 되는 게 문제고 가해자의 그런 그 교육권 침해나 학습권 침해가 문제라면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어떤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분리될 옵션 정도는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그때 그 피해를 당했을 때도 제가 학교와 딜을 해서 제가 분리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었어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맑음센터라는 기관인데 어떤 기관입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맑음센터? 네. 이 해맑음센터가 이제 대전 지역에 폐교된 분교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분교에? 단 한 개 있고 전국에서 그 피해 학생들이 와서 기숙형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소속 학교에서 그 출석 일수가 채워지는 걸로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분리하는 케이스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가해자를 분리시킬 방법이 지금 법으로 다 막혀져 있으니까 피해자라도 이런 옵션을 선택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이 기관이 이렇게 있고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 신청을 하면 입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최대 1년까지 분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446명이 여기서 분리를 받아서 그 가해 학생과 일단 분리를 된 상태에서 뭐 법적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학교를 전학 가거나 자퇴하지 않아도 그 학교 졸업장이 나오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기관이 딱 한 개 있는 거죠. 전국에. 저것도 사실상 분리죠. 피해자가 분리된 거죠. 맞습니다. 피해자가 분리된 거죠. 피해자를 분리한 거죠. 근데 피해자에게 분리의 그 저기를 옵션을 준 거죠. 네가 원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죠. 너가 원하면 왜냐하면 지금은 집행정지 나오고 소송 지연으로 다퉈지는 과정에서 분리될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고 선생님들이 뭐 고소당하고 선생님들이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너가 여기를 전학 가거나 자퇴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면 2학기 졸업장도 나오고 교육과정이 다 수료된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줄 기회를 주는 거죠.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작년에 그 안전진단 D등급 받았어요. 건물이? 붕괴 위험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숙소가
여기가 지금 대전에서도 외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사 숙소가 지금 그나마 붕괴 위험이 없어서 그 교사 숙소에서만 학생들이 같이 머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최대 동시 수용 인원이 현재 1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사 숙소에서만 지낼 수가 있으니까. 이 학교가 지금 붕괴되게 생겼어요. 지금 진짜로 물리적 붕괴.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이 학교를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후보를 받았는데 예. 이제 김천이나 구미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가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경기에서 25%, 충북에서 10%, 뭐 충남에서 6%, 강원에서 2%뭐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와요. 예. 근데 지금 대전도 사실 국토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에서 오실 분들은 서울 거쳐서 와야 되고 이게 좀 위치적으로 한쪽에 편향이 되면 그나마 한 개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천이나 구미를 가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이번 사태가 터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전이 힘들면 서울이든 경기든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오든 아니면 전국 각지에 하나씩 만들어 주던가. 예. 예. 근데 그럴 돈은 또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예. 서울에 그 옮기는 걸 추진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거 하나는 그래도 해결이 되는구나. 예. 이게 물적인 기반 하나는 이렇게 피해 학생들한테 이런 걸 주는 게 하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서울에는 이미 위센터와 위드이 센터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2개나 있으니 서울에 이것을 설치할 이유가 없고 서울에 폐교되는 학교는 다른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조희영 예. 교육감이.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전국 단위거든요. 서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 예. 위센터와 위드이 센터는 뭐냐면요. 위센터와 위드이 센터는 피해자가 가해자랑 이렇게 가해자가 집행정지되고 소송지연돼서 분리가 안 돼. 그래서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녀요. 예. 그럼 학교 끝나고 위센터나 위드이 센터 가서 상담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건 완전 분리해 주는 게 분리가 아니고 아니라 그냥 가서 상담 케어 받는 거죠. 그게 2개가 서울에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나마도 전국에 있는 위센터는 사실 가해자 교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2017년부터 계속 그 피해자들 그 지원하고 피해자들 치유해주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는데 예.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나 교육당국이 만들어준 게 위센터에다가 피해자들을 넣었어요. 거기 가해자들 오는 데거든요. 네. 거기다가 피해자들 넣은 거죠. 그게 위센터예요. 지금 운영되는. 허허. 논리적으로 조금 이게 납득은 잘 안 가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딱 들어서는 이게 그거가 이해는 안 가네요. 피해자를 한 곳에 모아놓는 곳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 뭡니까? 즉 피해자가 그럼 내가 차라리 너하고 분리될게 를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가해자를 분리시켜주는 게 제일 좋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네. 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내가 가겠다고 할 경우엔 네. 꼭 그런 그 뭐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해자가 있는 곳에서는 있지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로 가면 되지. 네, 네. 왜 전국의 피해자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또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네. 학교로 보내는 경우는 결국에는 피해자를 전학시키는 거잖아요. 네.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를 전학시키는 거니까 그건 지금도 피해자가 전학할 수는 있죠. 네. 전학은 갈 수 있으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나 피해자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학을 간다라는 건 내가 져서 가는 거예요. 전학이라고 하는 거나 이게 학급 분리라고 하는 게 처벌의 결과물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강제 전학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학을 시키려면 피해자를 강제 전학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질 문제죠. 네. 스스로 선택한 전학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전학이 많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그렇게 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하겠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네. 하면 그러나 스스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어렵죠. 이제 그쪽으로 한꺼번에 왜냐하면은 이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여 있으면서 그 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네, 그 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해 학생한테 당했지만 가해 학생한테 패배하지 않고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진짜 거죠. 첩첩산중이네. 그럴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소송 지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게 이게 일단 분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분리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 뭐 소송할 수 있는 반론권을 준다 하더라도 소송을 좀 빨리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같이 있는 상황을 누구나 알잖아요. 판사도 알고 뭐 검사도 알고 변호사도 알고 다 아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인 내가 뭐 소송도 하고 항소도 하고 할 수 있어도 이 경우에는 좀 빨리 소송을 결론 낸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빨리 종결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막 몇 년씩 하면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학교 다니는 내내 이 문제가 겪는다는 거는 그게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렇지. 그것도 빨리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답이겠네. 판사 숫자가 부족해요. 판사들이 아니 판사 숫자가 우리나라 예. 판사 정원인데 판사 정원은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요. 인구가 늘어나고 분쟁이 늘어나는데도 네, 우리나라 판사 숫자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예. 우리나라 판사 숫자가 일본,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서 한 해에 하는 사건 수가 예. 3배에서 6배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이 네, 한 해에서 하는 사건 수가 예. 한 해 왜 안 늘리죠? 누가 반대해요? 법원이 제일 많이 반대하죠. 법원이. 예, 법원이 가장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저는 판사 수 늘려야 된다고 봐요. 사건 수가 너무 늘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1번. 예. 예, 판사 수가 늘지 않은 이상은 판사님들 재판 한번 뭐 법정에 가보셨으면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님이시면 아마 가보시기도 하셨을 예. 건데 가보시면 10분 단위로 재판이 있는데 맞아요. 예, 뭐 1시간에 재판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재판들을 그렇게 판사님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 법원이 막는 이유는 판사의 품질이 떨어질 걸 우려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반대할 테고 법원 말하면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편할 텐데. 왜 그러지? 근데 사실 그 수입은 어차피 판사들은 정해져 있을 텐데. 변호사들이 반대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오히려 변호사들은 지금 요즘 소송 지원이 너무 심각해서 예. 그러게. 차라리 빨리 판사 끝내야 숫자가 좀 더 수입이라도 늘는 게 가져올 좋겠다라는 거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학교 폭력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판사 숫자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소송 지원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되겠네. 그러면 결국 오늘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예. 학폭위의 결정이 나오면 분리해야 되겠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간에. 일단 분리했다가 그게 판결이 뒤집어지면 다시 복귀시키더라도 그러니까 분리 자체를 무슨 처벌로 보지 말고 어. 그러니까 가해자가 난 억울한데 왜 처벌해라고 하니까 일단 그리고 학폭 사건이 있었으면 같은 반에 있기가 억울할 텐데 어려울 근데 이게 텐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 둘 다 분리시키면 어떡해? 분리라는 것 자체가 처분이잖아요. 네. 처분을 집행정지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음. 집행정지 단계에 어. 피해자를 한 번만 불러서 얘기를 들거나 어. 피해자를 듣기가 힘들면 피해자 대리인을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으면 예. 네. 판사가 집행정지를 그렇게 쉽게 내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특히 지금 굉장히 그 피해자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하는 학교 폭력 사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그 정신과 진료 그 진단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나 자살 시도 이런 것들 했던 거 읽으면 아 이게 밤에 술 한잔 못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이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법률가인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보더라도 피해자 지금 상태를 보면 야 이거 집행정지해 가지고 함부로 이 처분을 무력화시키면은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판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절차에서는 그거를 그 판사님이 그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니, 못 들어도 그거는 가정을 해야죠. 그걸 못 들었다고 피해자가 편안하게 잘 자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근데 판단합니까? 이제 가해자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 네. 우리 아이가 지금 학폭위에서 처분은 되게 부당한 처분이었고 예.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절차 가지고도 요즘 많이 문제 삼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당한 처분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가해자들도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정신과 진단서도 내고 다 합니다. 예. 뭐 이러면서 이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얘기 아직 그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벌써부터 이런 처분을 내릴 수가 있지? 집행정지 내주자. 50% 이상 내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자가 못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교육 당국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교육 당국이 그걸 또 잘 안 해줘요, 그 얘기를. 아니 근데 학폭위는 지금 이게 구조는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소송이 되면 네. 학폭위는 가해자가 가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제 소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해자하고 학폭위가 소송됐을 때는 학폭위는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목소리가 가서 좀 얘기가 돼야 돼요. 피해자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그 학폭위 지금 불복 심판, 그건 행정 심판으로 간 케이스인데, 불복 심판에 이제 그 피해 학부모와 통화를 했는데, 보통 그렇게 통화하고 상담하면 거의 눈물 바다예요, 맨날. 근데 그 상담을 하는데 그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당국에서 취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한다.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은 더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그럼 차라리 그럼 형사로 가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거죠. 당연히 이제 피해자의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뭐 고민의 여지는 있으나 지금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나 가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겠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데 왜 가해자가 왜 자꾸 지연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게 다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예. 그래서 그 가해자라고 학폭위에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 분리를 하라는 게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저도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게 집행정지 단계인데, 그때 그럼 판사가 적어도 가해자 피해자 양쪽 목소리를 다 들을 기회는 주자는 거죠. 들을 기회는 네, 들을 기회는 주자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 대리인. 근데 피해자 대리인이 만약에 힘들다.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들다. 그러면 피해자 국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가해를 했는데 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집행정지를 시키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고 네. 나름대로 피해자가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으면 집행정지 시켜도 된다는 뜻인데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정지는 네. 불인정이 원칙이에요. 행정법상. 불인정이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의미예요? 우리 그 행정법에 어떻게 집행정지에 대해서 규정을 네. 하고 있냐면 예. 집행정지는 돈으로 배상할 수 없는 네. 그러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있을 때만 하는 걸로 집행정지. 법에 집행정지를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집행정지 불인정의 원칙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사법체계에서도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받고 복역, 징역 몇 년 그러면 교도소에서 2심, 3심이 진행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2심에서 너 무죄 그러면 나오는 거니까 그 2심, 3심까지 가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1심의 판결을 존중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심 자체가 또 길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1심이 길어져요. 그럼 학폭위는 1심조차 아니다라는 거군요. 맞아요. 아. 학폭위가 정확히 뭐냐면 학폭위가 주차 딱지 떼준 겁니다. 예.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 위반 딱지 떼준 거예요. 예. 그게 학폭위 행위의 법적 의미입니다. 학폭위 처분에. 그럼 학폭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게 생겼던 취지가 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제 예민하기도 하고 물론 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끼리 생긴 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일단 처분을 먼저 내려라고 해서 나온 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 진행자님들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들 뭐 그렇게 학폭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거를 법률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생각 안 했던 시절 아닙니까? 예. 선생님한테 몇 대 맞고 예. 그다음에 선생님이 분리하라 그러면 분리하는 거고 예. 이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문제다. 그 학교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법치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되고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정비돼 가지 않았습니까?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고 학폭위 제도도 그러면서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기존의 행정법적인 그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까 학교 폭력은 굉장히 좀 특수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해. 맞아. 이상하네. 굉장히 특수한 지점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갑자기 행정 소송이 돼 버리네요. 학폭위가 들어갔은 순간. 들어오면서 행정소송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법을 없애고 뭐 다시 예전에 교권을 강화해서 예. 교실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 이렇게 온 이상은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번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소송을 안 하던 시절로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벌써 선생님들을 소송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가해자가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엄청 많아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또 있었던 건데 예.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일일이 따지면 처분이 됐고 그에 대해서 집행정지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굳이 안 했던 거죠. 할 생각도 안 했고 어디 선생님을 고소해 어디 학교에 와서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아이를 위해선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교육당국에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온 이상은 다시 후퇴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학교 폭력 있으면 경찰이 출동하고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서 그냥 1심, 2심, 3심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심에서 그러면 판결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학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일단 전학하고 뭐 어. 항소하는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게 그래서. 무력화되면 이제 형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형사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형사로 끌고 가는 게 적절하냐는 저는 사실 그러면 어쨌든 미성년자니까 그쵸. 그 가해자도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학폭위의 결정을 1심 판결과 가름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면 안 됩니까? 즉 우리가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네.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은 1심 판결로 가름하잖아요. 물론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따른 그거를 법률적인 결정으로 권유를 인정해 주니까. 네. 근데 학폭위의 결정을 그럼 법률적인 1심으로 가름을 해주면 그러려면 물론 이제 학폭위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조사도 잘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1심 징역 2년 그런데 안 돼 징역 2년이 어디서 이렇게 싸우는 게 어딨어요. 일단 징역 살면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있어서 해도- 지금 더 문제같이 근데 느껴져요. 그렇게 해도 지금. 공정위 처분도 마찬가지인데 예. 공정위도 이게 1심의 효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예. 행정법이라는 게 공정위 처분도 그렇게 되면 2심으로 불복 소송을 가면서 고등법원으로 불복 소송을 가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과징금은 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징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집행정지가 나온다니까요. 또 그러면 예. 예, 과징금 문제가 아니니까 집행정지가 지금처럼 또 인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허. 집행정지가 그렇게 인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 쪽도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의 이 절차적인 방법에서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소송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 빨리 진행되게 하는 수밖에. 예, 예.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사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이고 판사 수를 설령 늘려도 예. 소송 지연의 방법을 이런 걸 써요. 예를 들어 예를 이제 들면. 대형 좀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그럼 로펌들 같은 재판장 경우에 기피 신청도 하고 뭐. 뭐 재판장 기피 신청도 하고 뭐 예.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저기 담당 변호사 변경하는 거예요. 예. 기일 직전에 담당 변호사 변경해놓고 또 나 제가 지금 변호사 변경이 됐으니까 이 사건 기록이랑 보려면 기일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예. 옛날엔 그렇게 해서 기일 변경 신청하면 2-3달 정도 뒤에 잡혔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또 사건도 또 많이 폭증하고 이래서 그런지 요즘엔 4-5달 이후에 잡혀요. 그럼 보통 기일 변경 신청 2번만 하면 1년 가는 거죠. 네. 2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도 한 2-3번 걸려주면 돼요. 그냥 또 코로나 어른들의 범죄도 예를 들면 제가 안승찬을 때리기는 어려니까 안승찬이 저를 때렸어요. 네. 제가요? 아니, 때려 네, 그럼 누가 때리게 생겼습니까? 제가 때리게 생겼습니까? 그렇다 쳐요. 예. 때렸어요. 예. 예. 뭐 법률 분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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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고발했죠. 네. 너 고발했어라고 나를 또 때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네. 남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의 재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항소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네. 보통 저는 그럼 나 접근 못하게 해주십시오. 접근 금지 맞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해주시지 않나요? 어른들은? 그런 건 이제 민사로 해야죠. 네? 접근 민사? 금지를 가요? 네. 접근 금지 명령 가처분 뭐 이런 것들. 그건 민사로. 네. 근데 학생들의 학폭의 경우에는 민사로 그런 거안 했는데 됩니까? 민사로 했는데 경찰이 막아줘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민사로 S1 하게 들어가야 되면 돼요? 접근 금지 명령 가처분 같은 게 나오면 네. 예.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그 몇 미터 내로 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예. 배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간접 강제라는 거죠. 아니 피의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경찰이. 안 해주나요? 아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보호로서 그냥 그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해주는 거죠.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형사로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변호사들이 그 재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도 아무리 사건이 많고 하지만 네. 이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변호사 맡겼어? 그냥 나도 바쁜데 네, 그냥 아까도 일단 제가 3개월 지원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가해자도 내가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가해자가 지목된 변호사의 사람도.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 변호사가 마침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바꿀 수 있죠. 그건. 네. 바꿀 마침 수 또 있지. 변호사가 또 어떻게 해보니까 더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어서 네. 교체를 하겠다는 반사하면 거예요.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못하면 나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도 그 소송 지연은 막을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학교 폭력의 경우의 특수성 이게 이어졌을 때 성인과 달리 네. 분리되지 않고 무조건 한 공간에 강제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범의 위력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같이 또 싸우거나 또 폭력할까봐?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니면 아니 얘가 잘못했는데 왜 쟤는 벌을 안 받고 이게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학교 라는 생각 폭력이라는 사안이 발생을 할 때 뭐 이게 상호 쌍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폭력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집단 전체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집단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약한 존재가 분리가 안 되고 있으면 계속 그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학폭의 신고가 한번 들어가면 일단 애들은 당황은 좀 하는데 이게 이제 대책 교육의 결과까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뭐 전학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네, 선생님들도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더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아 뭐 법은 다 우리 편. 너는 뭐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 뭐 너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가해자가 그 교실에서 사라져줘야 나머지 학생들의 그 제가 이제 대리했던 어떤 학교폭력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폭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 줄 줄은 몰랐다. 다음에 내가 여기에 온다면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 가해자가 돼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건 완전 인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 그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 절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권한을 당연히 줘야죠. 해야 되는데 그 근데 권한을 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으면 네. 그걸 법이 보호해야죠. 법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법을 못 만든다고요? 그게? 그 법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이러니까 야 차라리 오죽 죽으라고 하자. 답답하면 그래서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그 진술할 그게 필요하다. 예.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하지 못하다면 피해자 대리를 해주고 그게 힘들다면 국선 변호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다르긴 한데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다르긴 한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미투가 한창 있고 난 다음에 성범죄 피해자 국선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가게 됐을 때 피해자 대리인이 진술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예 마련돼 있고 피해자 대리인을 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하지 못하면 국가가 국선으로 선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근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예. 이게 변호사 선임하고 안 하는 데에서 가해자냐 피해자냐가 저는 거기서 이미 결판 난다고 봅니다. 가해자는 알아요. 예. 내가 이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해서 나갑니다. 예. 피해자는 선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근데 피해자니까. 믿는 거죠. 난 피해자니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다.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뭐 일평생 몇 번이나 겪겠습니까? 2번, 3번 겪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안 해요. 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결과를 다르게 합니까? 저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도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폭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위원들이 그래도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합니다. 예.
피해자들이 와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닿지가 않아요. 예. 울면서 그렇겠죠. 소리 예. 지르고 얘기하고 예. 그러는 건 닿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따지면서 착착착 정리해주고 결정문에 들어갈 내용 써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더 귀가 예. 기울여집니다. 예. 근데 가해자 쪽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피해자들이 변호사 선임부터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첫 단추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그럼 소송이 되면 우리도 국선 변호사 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그러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나마 예. 그거라도 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진짜 왜냐하면 이게 그 예. 피해자분들에게 그런 예. 법률적인 조력이나 이야기를 해줄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솔직히 피해자 대리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 안 맡아요. 예. 피해자 사건도 이 가족협의회 쪽이랑 얘기를 해서 사건을 제가 보고 거의 일방적인 피해자인 사건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이 자문 변호사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이 하고 계셨냐면 그 강지원 변호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강지원 변호사님 그 청소년 그 예. 많이 해주셨던 분이. 근데 제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말 젊은 친구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예. 이제 와. 이제 물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정말 피해자 대리를 해봐야 피해자는 사건을 수임을 안 해준다니까 선임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유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피해자 예. 대리는. 예.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거의 대부분 가해자들만 하죠. 근데 변호사를? 이게 어찌 보면 법 쪽의 분위기도 결정을 하는 게 어쨌든 저도 가해자들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들도 아직 청소년이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걔네들한테 예. 엄벌주의로 가야 된다. 이거 정말 진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점에 아무래도 가해자 대리들을 변호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 예. 그 점에 마음이 많이 기울죠. 판사들도 그렇고 가해자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현재 예. 제도 구성상 소년법원 판사도 그렇고 행정법원 판사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자칫하면 가해자한테 과한 벌을 줄 것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해자 교화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가해자 쪽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정책이고 제도고 이런 뭐 기관이고 가해자 쪽에 집중돼서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가해자 교화 쪽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피해자 국선이라도 생기는 게 이 학교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법률가가 한 명이라도 더 늘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조금은 균형 잡힌 대책이나 균형 잡힌 시각의 어떤 그런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변호사님. 이게 이제 소송이 길어졌다고 해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뭐 소송이 뭐 3년 해서 그냥 가해자도 그냥 대학에 갔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이후에 가해자가 맞네. 법적인 네.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성범죄 사건처럼 그냥 뭐 졸업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죠. 퇴학이 됐다면. 퇴학이 근데 되면. 퇴학이 아닌 경우에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네. 그냥 그 처분이 옳았다라는 것만 하나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인데 가해자가 그렇게 해서 진학을 했는데 예. 의대를 갔어요. 예. 이게 피해자 아버지가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예. 이제 피해자 아버지가 그걸 이제 알린 거예요. 예. 세상에. 예. 명예훼손 고소 당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 무조건 고소당한다면서요. 또. 네, 고소 당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알리지도 못해요. 가해자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예. 알리면 고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지도 그 판단이 빨리 나왔으면 진학에도 문제가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냥 진하게도.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집행정지를 받았을 때 예. 135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받으면 학생부에서 지워줘요. 예. 근데 예. 45에서 95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도 교육부 지침상 안 지워지게 돼 있어요. 남아요. 기록에 남아요. 기록은 남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일선 선생님들한테 잘 이게 알려지질 않았고 예. 이제 좀 알려지는 것 같은데 알려지질 않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 부모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끓는 부정과 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 부모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가서 집행정지 이렇게 나왔는데 안 하면은 뭐 선생님들을 고소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겁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선 학교에서는 지워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워지고 나면 집행정지라는 판단은 사실은 무죄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일단 보류인 건데 보류인데 거기를 이제 학생부에서 일단 지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해진 학생부를 가지고 수시를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살아나면 그래도 뭐 입시가 취소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확정됐으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데 뒤늦게 알려졌으면 입시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미루는 전략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거의 무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고등학교는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여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 고등학교는 한 10% 정도가 현재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학폭위에서 나왔을 때 10% 정도가. 뭘 선택한다고요?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왔을 때 예. 집행정지와 소송 지연을 한 10% 정도가 선택을 해요. 고등학생 예. 중에서. 아 가해자 쪽에서? 가해자 쪽에서. 예.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효과가 계속해서 알려지고 이번 사건 이후로 더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도 있고 잘못도 있죠. 그거랑 입시 제도를 연결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 연결되는 건 그러니까 가해자가 모르겠습니다만 입시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그거랑은 별개인가? 근데 그게 불이익을 받으면 진짜 없어질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이. 그렇게 생각하면 예.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도 다 없앨 수 있어요. 2주택부터 자녀 내신 등급에서 마이너스 3 한다 그러면 야, 이제 완전 없어지겠다. 완전 무슨 없어지. 다주택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은 돼 있겠죠. 아마 그걸 그러니까 강제할 이제- 수는 없을 아니요, 테고. 학생부 기재는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은. 근데 이제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기재를 이제 하지 말자. 예. 뭐 그걸 이렇게 지우자라고 그걸 이제 그 입시에 반영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피해자 쪽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피해자 쪽은 하고 싶어 하죠. 피해자 쪽은. 그렇게 예. 기재가 되도록 하고 싶어 하고 예. 그쪽에 이렇게 논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수시라는 거는 학교 생활 전체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예. 그 중에는 뭐 표창장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런 그 학교 폭력도 당연히 평가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인성적인 평가에 있어서 그게 수시 전형의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뭐 인사 안 하는 거, 편식하는 거, 뭐 늦잠 자는 거, 코 고는 거. 그거는 이제 뽑는 학교에서 선택하면 되도록 하니까 네, 그쵸. 그거는 뭐 학교에서 나는 이거 안 보는 학교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네. 나는 이걸 아주 중요한 요소 판단할 거 하면 되는데 네. 기록은 하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지. 기록은.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기록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살아났을 오케이. 때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그 질문은 기록은 하면 예. 대학 사정관이 예. 그거를 당락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사정관의 개인 판단일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의 과거의 학교 경험에서 피해자였을 경우는 예. 당연히 낙방이고 가해자였을 경우는 어. 그럴 수도 있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개인적인 주관으로 입시 제도를 맡기는 게 예. 맞냐 하는 거죠. 수시가 그런 거죠, 뭐. 아 원래 그런 거다. 수시가 원래 그런 거고. 뭐 취직할 때는 뭐 그 개인적인 판단 아니에요. 반상이 좋아. 반상이 좋아. 그냥 보기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인생의 모든 게 그런 건데 제가 괜한 질문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그거 뽑는 사람 마음이지. 뽑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어떡하지?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어떡하냐. 매우 어려운 문제네. 어떻게? 정말.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는 안 되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까?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면 예. 일단은 가해자도 분리, 피해자도 분리. 즉 3반에 모여 있었으면 둘 다 분리. 1반 5반으로. 그럼 좀 덜 억울하게 할 둘 다 거 분리. 아니야. 그리고 이 둘 다 분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나도 분리야? 법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났으니까. 아직 안 났으니까. 아직 안 났으니까 얘네가 다 다툴 수도 있어. 아직은 그리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지. 계속 진행할 거니까. 네. 그러나 일단 학폭위 결과가 나왔으면 일단 분리.
그거는 그냥 디폴트.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의 그러니까 학급 분리를 영역이다. 처벌로 보지 말고 그쵸, 예. 그냥 절차상의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형태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약간 특별법적인 의미로 예. 일반 행정법적인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좀 법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도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법적으로 안 해왔잖아요. 법적으로 안 해왔거든요. 그냥 학교 안에서 자치적으로 해라,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 이게 이제 법적인 게 돼버린 거죠. 어. 근데 전혀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행정법 법리를 그대로 갖다 들어왔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반 행정법 법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상황을 진짜 뭐라고 하기도 힘든 진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특수한 것들을 법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법리를 당장은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입법도 아마 쉽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그 피해자에게 분리에 대한 그 옵션을 예. 마련한다던가 예. 아니면 성범죄 피해자에게 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선 제도를 좀 마련을 해서 아니면 피해자 대리인 제도를 마련을 해서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이 가해자에게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좀 국가사회가 좀 이렇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라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2017년부터 해왔는데 예. 지금까지 이게 실현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드라마 이렇게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건으로만 휘발돼서 사라지더라고요. 사건으로 이렇게 탁 터지고 끝나고 예. 이번에 고관대작의 자녀분이 한번 걸리시니까 예. 여야가 다 나서가지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지금 뭐 서로 선명성 경쟁하듯이 난리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그래서 이번 바뀐 이런 기회는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처음 받아본 기회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바뀌어야 이번에는 된다. 뭐라도 제도가 하나는 바뀌어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줬으면 집행 좋겠어요. 정지할 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내가 결정권이 있는 판사든 누구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걸로. 네, 네. 그거는 뭐 너도 부작용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판사가 그렇게 하고 예. 결정 과정에서 디폴트로 일단 학급 분리를 한다. 일단 분리는 지켜놓는다. 그 자체를 무슨 불명예로 생각하지 말고 뭔가 논란이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다시 반편성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가해 피해를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분리해줘야지 자꾸 이상한 학교로 전학시키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렇게 예. 또 하면 되는 것 같고 국선 변호인들 교육청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붙입시다. 학폭위 사건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네. 교육청 예산 많이 남는다면서요. 엄청 남는다고 들었는데 엄청 남아서 그냥 계속 요즘 그리고- 보도블록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자꾸 바꿔요. 학교를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판사 좀 늘립시다. 판사도 좀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재판도 좀 빨리빨리 하고 좀 판사를 안 늘리니까 이게 유튜버만 늘어나잖아요. 자꾸 진짜 답답하네. 야 오늘 진짜 답답한 게 많네. 판사를 좀 늘리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늘리는 걸 예. 판사 늘리는 여부를 법무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입법 사항이에요. 입법. 판사 정원제라서 지금 우리나라 3,000명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법으로. 변호사님 늘리면 되지. 잠깐 변호사 접으시고 국회 갔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 뭐 좀 쉬어도 되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입법을 누구든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 정말 제가 너무 이렇게 판사 정원 늘리는 거. 네, 그 판사 정원도 그렇고 학교 폭력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예. 일반 행정법의 일반 법리가 아닌 법리로 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처분으로 보지 않는 예.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만한 일은 있습니까? 당장 법이 안 제가 바뀌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 선생님이 긴급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예. 교장 예. 선생님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예. 있도록. 근데 교장 선생님이 소송을 당하시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참 힘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얼마나 거칠으셨습니까? 정말 무섭고 그랬는데. 진짜. 예.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는 정말 제가 선생님들 모시고 그 수사 입회 가고 막 이럴 때 보면
이 선생님들은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분도 또 학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소송을 당하시는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떠넘겨 봐야 이게 시행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요번에 이제 기자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학폭위 기재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예. 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교육부에 막 사례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교육부 그 공무원이 그 워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 보호나 일반적인 그러한 것의 시행은 원론적으로 각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워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길래 제가 거기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러면서 그 워딩 꼭 기사에 써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 기사에 나왔어요. 그 워딩이. 그래서 진짜 교육 당국에 넘기는 건 선생님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미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뭐 소송하고 이러는 거 거침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절대 안 돼. 아, 박상수 변호사님은 진짜 과학고등학교 가셨습니까? 못 갔어요. 그럼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안 지켰죠. 이런 딜을 잘하는데. 문과를 안 가고 왜 문과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 가서 법대 가서 이제 변호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약속은 지키셨어야죠.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랑 그때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도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어요. 둘 다 떨어져. 우리 중학교 빵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참. 하여튼 뭐 고민할 바가 많아요. 네, 다만 고민할 이제 게 많네.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가해자의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인권도 같이 보호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서기 어려워서 그런 고민도 같이는 해야 되되 똑같이 보호하면 사실은 피해자부터 보호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피해자의 어떤 억울함. 더 역효과가 나는 억울함 이거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서 고민할 부분이 꽤 고민을 있는 좀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감정을 좀 억누르고 그러나 보호해야 할 법익이 어떤 것인지는 잘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정말 뭐 그나마도 그래도 이렇게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게 정말 저는 되게 감개무량하고 예. 그러게요.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이 그 학폭 심의 행정 심판에서 예. 변호인의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하는 그 학교폭력 예방법 그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예. 아 정말 이 개정안 하나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이고야. 국민들이 관심 가지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노력하면서 다만 법 만들 때 하겠습니다. 또 뜯어고쳐야 되는 그 감정적인 법은 제발 좀 조심해서 좀 아이고. 만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그 또 뜯어고쳐야 되는 감정적인 법 말고 그 뭐가 문제인지 합리적으로. 잘 파악해서 예. 그거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되지 말고 제발. 네. 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예. 박상수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